여러분, 지금 일본이 그동안 절대 넘지 않겠다던 마지막 선을 슬그머니 건드리고 있습니다. 핵을 만들지 않는다, 보유하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스스로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 핵 반입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쏟아지며 일본 정치권 전체가 사실상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걸 강행하면 동북아의 핵 균형은 단숨에 깨지고 한반도 안보 환경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이 향하고 있는 길은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전후 80년 동안 봉인했던 군사대국화의 최종 단계에 발을 들여놓는 행위입니다. 한국이 눈을 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중일 두 나라의 대립으로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 위에서 하나의 금이 길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재편, 중국의 대만 압박 강화, 그리고 한국의 방위력 급등이 맞물리며 일본 내부에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 바로 비핵 3원칙이 다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1967년 이후 58년 동안 금고 안에 잠가둔 마지막 자물쇠를 손으로 직접 푸는 행동입니다. 일본이 정말로 핵무기 반입 가능성을 열어버릴 경우 동북아의 권력 구조는 서서히 기울어지던 기존 축에서 완전히 이탈의 새로운 중심점을 향하게 됩니다. 이번 흐름을 촉발한 것은 다카이치 사내 총리의 의도적인 정면 돌파였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 특히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은 연속 보도에서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전했고, 일본 여당 내부에서도 이미 사실상 핵우산이 효율을 가지려면 핵의 존재를 묵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일본 정치권이 결국 금기를 깨고 미국의 핵탄두를 일본 열도에 다시 들여오는 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특히 마이니치 신문은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려고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건 모순이라는 내부 비판을 보도하며 일본 사회의 충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터지는 와중에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15에서 16일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의 상승폭이며 오히려 중국을 강하게 자극할수록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역설적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일본 정계가 이미 평화국가 이미지를 벗고 힘의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집단 전략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방위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반입, 즉 일본 열도 안으로 핵무기를 들여오는 문제입니다. 일본 방위백서에도 명확히 적혀있는 비핵 3원칙의 세 번째 항목이 무너지면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 핵 인프라를 공유하는 준핵 보유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불장난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탄다는 강한 경고를 날렸고,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은 일본을 향해 우익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특히 CCTV 산하 위위 안탄 계정은 정면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올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발표했고, 일본 대사를 야밤에 조치하는 등 고강도 압박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고 외무성 간부를 급파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움직임을 단순한 갈등 심화로만 읽으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두 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전력 배치를 다시 짜고 있고, 일본은 이를 활용해 스스로를 전진 배치 해구산의 핵심 기지로 격상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 자산의 회전율, 즉 핵 잠수함 순환 주기와 전개거리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핵탄두 반입을 허용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배경을 일본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두 번째 축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방위력은 2022에서 2025년 사이에 눈에 띄게 상승했고, 국방비는 이미 일본과 격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실질 전략무기 국산화율은 약 80%, 전술 유도무기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KF-21, K2, K9, SLBM 등 굵직한 플랫폼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을 넘어선 국가라는 평가가 서방 군사 전문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 격변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전략적 무게중심이 밀린다는 위기감이 핵 반입 허용이라는 금기 파괴를 현실적 선택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을 연결하면 일본의 의도가 정확히 보입니다. 지금 일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의 균형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금기를 손대는 겁니다. 이건 전후 일본이 처음으로 스스로 설정한 금을 넘어서는 선택이며 동북아가 다시 무력, 핵 억제 중심의 질서로 회귀하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일본이 금기를 넘는다면 한국 역시 냉철한 분석과 전략 재설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일본이 단순히 핵 반입을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국 안보 체계를 미국 전략 핵 체계와 일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발견됩니다. 이건 일본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위대의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군사 정체성을 스스로 설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이 주목한 대목은 일본이 실제로 핵무기가 반입될 경우 미국의 전략 핵잠이 계속 일본 주변을 돌며 상시 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제공하는 기지 접근성, 보급거리 단축, 전개 시간 감소는 전략 핵 플랫폼 효율에 직결됩니다. 아시아타임스는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전략 핵 자산의 대응 시간을 평균 40%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 효과를 근거로 핵 반입 허용 논리를 강화하는 조짐이 감지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을 아끼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핵은 단독무기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안보 구조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안보당국은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는 명분으로 또 하나의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만 해협 압박 강화입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 해협에 배치한 미사일 수는 약 2,000기 수준으로 추정되며 일본 내 기지 타격 가능 범위에 들어간 탄도탄, 순항미사일은 약 600기입니다. 이 수치는 일본이 과거 상정했던 방어체계를 완전히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핵 억제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중국의 미사일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내부 논리를 조용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급격한 방위력 향상은 일본의 전략적 판단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찰 및 유도무기, 잠수함, 전투기 분야의 기술 수준이 2020년대 들어 빠르게 상승하며 일본과의 간극은 역사상 처음으로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자료에서는 한국의 유도탄 국산화율이 이미 90% 이상이며 군사 위성망 구축 완료로 정보 자립도도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위성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ISR 체계를 확보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대목은 한국과 일본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체계 완성도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대부분의 전략 플랫폼을 미국 설계 기반으로 채우고 있는 반면 한국은 KF-21, SLBM, 중형 잠수함, 고출력 레이더 등 핵심 체계에서 완성형 독자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K2는 완성형 전차고 일본은 아직 개량형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요소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K방산의 특유의 압축 기술 개발 구조 덕분에 다양한 무기체계의 프로젝트를 한 세대씩 앞으로 당기고 있는 반면 일본 방위산업은 생산비 과다와 의사결정 지연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개발 주기보다 30에서 40% 단축하는 반면 일본은 10년 이상 소요라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결국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건드리려는 이유는 단순한 핵무기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사라져가는 일본 우위를 되찾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전략적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해구상 강화라는 판단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6일 중국 해군 격차 영상입니다.
유럽에서 등장한 하나의 보고서가 또 한 번 전 세계의 군사 패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을 분석한 흥미로운 자료가 등장한 것인데요. 질적 측면에서 앞서는 미국 해군과 양적 측면에서 앞서는 중국 해군의 해양 패권 경쟁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군 전문가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미국 해군은 끊임없는 위기설을 맞이하고 있고 육군, 공군과 달리 해군만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과 비슷한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49년이 지나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보고서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 측의 분석이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세계 1위라고 자부하던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데는 최소 25년이 걸릴 것이며 여기에 중국 해군은 러시아 해군보다도 10년이나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평가를 두고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근 돌아가는 판세를 면밀히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허황된 스펙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뻥튀기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해군 분야는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해군이 향후 25년 동안 미국 해군을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의 해상 패권 경쟁은 단년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입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주력 함정들의 성능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함정 보유 수량에선 중국이 매년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지금도 이미 100여 척이나 더 많은 수량을 자랑할 정도로 양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조차도 신규 함정 건조해선 동맹국들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이며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은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인데요. 그런데 러시아에선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보다 25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러시아 해군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1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중국 해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중국 내에서도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자유진영의 군사 전문가들이 발표한 분석이 아니라 중국과 군사적으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중국 해군의 전력이 미국보다 25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니 중국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꽤나 큰 모양새입니다.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을 뛰어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항공모함 전력입니다. 미국은 도합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서너 척의 항공모함을 교대로 상시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현재까지 불과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항공모함을 총동원해야만 간신히 미국이 평시에 운용하는 항모전단과 대등한 수준의 항모전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작전 대기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해 회항한 항공모함까지 일시에 투입한다면 현재로선 중국 해군이 미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은 없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함정 건조량을 최대한 증가하며 함정 보유량에서 미국을 한참 추월하긴 했지만 호위함 등은 미국을 앞질렀을지 몰라도 대양 해군으로서 가장 중요한 전력인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인 모습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보유한 세대의 항공모함 중 미 항모에 근접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건 그나마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푸제남 한 척뿐이며 나머지 2척의 항공모함은 이러한 캐터펄트조차 갖추지 못한 구식 항공모함이라 실질적인 항모 전력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무인기를 활용할 수 있는 076형 강습 상륙함을 공개한 것도 이러한 항모 전력의 차이를 메워보려는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모함 전력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만큼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의 전력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25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항공모함과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는 전력인 핵 잠수함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매우 열세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각종 핵 잠수함을 모두 합쳐 71척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조선업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핵 잠수함이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어렵고 유지, 보수 작업이 적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량의 핵 잠수함 전력은 여느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기 어려운 전력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공격형 잠수함의 상당수는 디젤 잠수함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구사형 잠수함 등 일부 전략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나마 보유한 핵 잠수함은 미국보다 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핵 잠수함은 소음 감소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아 이미 많은 곳에서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보다 대잠전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조차 탐지하는 핵 잠수함을 천하의 미 해군이 탐지하지 못할 리 없는데요. 결국 중국 해군이 구축함, 호위함 등을 대량으로 건조하며 일부 해군 전력이 미국을 앞지르는 것처럼 보여왔지만 현대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손꼽히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력에서 명백히 미국보다 한 수 아래인 이상 중국 해군이 미국을 뛰어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해외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 해군의 단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핵잠수함 전력에서도 중국이 열세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잠전 체계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인데요. 미국은 대잠 헬기로 MH-60 시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H-60 시호크는 미 해군 헬기 전력에 중추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호주, 일본 등 다수의 나라에서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잠 헬기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25년 안으로 도합 12대의 시호크를 전력화할 계획이며 그만큼 세계 각지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헬기인데요. 반면 중국은 대잠 헬기로 러시아산 카모프 28과 자체 개발한 제트 20 헬기의 해군용 버전을 혼합하여 대잠 헬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객관적 성능 지표에서 미국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핵 잠수함 전력에서 부족하다면 적의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대잠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은 잠수함 전력과 대잠전 역량이 모두 미국보다 뒤떨어지니 현실적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마땅한 전략적 카드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이 보유한 해외기지 숫자와 중국이 보유한 해외기지 숫자가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본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 374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해외 군사기지는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보급 능력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보급 능력은 그 어떤 작전 요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급 체계가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함대들이 정박하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해외 기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자국의 함대가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중국 함대와의 군사 충돌로 일부 전력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보강하고 다음 작전을 준비할 수 있어 적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군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표면적인 몸집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전략 자산과 전체적인 군 시스템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보다 한참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 해군의 확장이 미국의 아성을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력에선 아직도 미국이 우세를 점하고 있을지 몰라도 구축함과 호위함 등 다른 전투함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힘든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인데요. 대군에는 병법이 필요 없다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군사 분야에서 양적 우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전략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미 해군의 약점을 보완하고 해군 함정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함정과 달리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만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조선소에서 건조와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투함과 지원함은 해외 기업을 통해 MRO 사업 등을 진행하더라도 자신들의 전략 자산인 항모와 핵잠은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타국에 맡기지 않는 게 미국의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란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나머지 함정 건조에 있어 철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조선업 역량을 자신들의 장기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건조에만 철저하게 집중하고 구축함과 호위함 등은 뛰어난 조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분업화를 이룬다면 중국 해군의 팽창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만재배수량 4,200톤의 충남급 호위함과 만재배수량 12,000톤의 정조대왕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며 항공모함을 제외한 다른 함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 건조 능력은 중국보다 조선 역량이 뒤떨어지는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연결고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입니다.